8장 스캔들. 미우소프와 이반 퓨도르비치가 수도원장의 방으로 들어설 때 점잖고 세련된 신사로서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마음속에는 어떤 미묘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신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촌뜨기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전혀 존경받지 못할 인물이므로 자신이 장로의 암자에서 냉정을 잃어서도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됐으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도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수도원장실로 향하는 계단 위에서 이렇게 결심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수도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니콜라이 수도원장도 귀족 출신인 것 같아. 만일 이곳 사람들도 점잖은 분이라면 그들에게 상냥하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논쟁 따위는 집어치우고 장단을 맞추면서 호감이나 사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솝 영감의 어릿광대인 그 삐에로와 한패가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던 거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해야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삼림 벌목권과 어록권은 별 가치도 없으니 오늘 당장 시원스레 아주 양보해버리고 소송도 취하하기로 그는 결심했다. 수도원장의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의 이런 호의는 더욱 굳어져만 갔다. 장로의 숙소보다 훨씬 넓고 편하긴 했지만 원장실 전체를 합쳐 방이라고는 겨우 2개밖에 없었으므로 식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실내 장식도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가구는 마호가니에 가죽을 씌운 20년대에 유행했던 낡은 것이었으며 바닥은 니스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대신 모든 것이 정결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창가에는 온갖 쥔귀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방에 들어섰을 때 특별한 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려하게 꾸며진 식탁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었다. 식탁보는 깨끗했고 접시들은 빛이 났다. 그 위에는 아주 잘 구운 세 종류의 빵과 포도주 2병, 수도원의 질 좋은 꿀 2병, 이 근교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수도원 끄바스가 담긴 커다란 유리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보드카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나중에 락기지는 그때 5가지 요리가 준비되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철갑상어 스프와 생선으로 만든 만두, 이어서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생선찜, 그리고 나서는 연어로 만든 커틀릿과 아이스크림과 과일 음료, 마지막으로는 흰 젤리 비슷한 푸딩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락기지는 그 냄새들을 맡고는 참지 못하여 전부터 자신도 관여하던 수도원장실 부엌을 일부러 기웃거렸던 것이다. 그는 어느 곳에나 인연을 맺고 있어서 어떤 정보도 쉽게 얻어낼 수 있었다. 그는 불안정하고 질투심이 많은 인간이었다. 자신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나 자만에 빠져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과장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사업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던
알료샤를 괴롭혔던 점은 자기 친구인 라끼진이 염치도 모르는 사람인 동시에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테이블에서 돈을 훔치지 않으므로 대단히 정직한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쯤 되었을 때는 알료샤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라끼지는 신분이 낮았으므로 오찬에 초대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이오시프 신부와 바이시 신부 그리고 다른 한 수도 신부가 초대되었다. 그들은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깔가노프 그리고 이반 표도르비치가 들어섰을 때 이미 식당에서 수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주 막시모프도 벌써 한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손님들을 맞기 위해 원장 신부가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여위긴 했으나 아직 정정한 노인이었고 검은 머리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길쭉하고 음울한 얼굴에는 정중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님들에게 목례를 했으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에게 다가갔다. 미우소프는 손에 입을 맞추려고 했으나 그 순간 수도원장이 손을 거두었으므로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 대신 이반 표도르비치와 깔가노프의 경우는 제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손에 쪽 소리가 나도록 너무나 소박하고 서민적인 입맞춤을 했던 것이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상냥하게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수도원장님. 그러나 그의 어조는 정중하면서도 공손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원장님께서 초대하신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자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식사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지요. 조시마 장로님의 암자에서 불행한 집안 싸움에 몰두하던 끝에 그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혀 점잖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신부들을 흘끗 바라보았다. 제 생각에 수도원장님께서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더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수치심을 참지 못하며 저와 자기 아들 이반 표도르비치에게 진정으로 유감과 상심과 후회의 뜻을 원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원장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조금 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우소프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장황한 인사를 마치면서 그는 너무나 흡족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의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진정으로 그에게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근엄하게 경청하던 수도원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하듯이 그분도 우리들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음식을 드시지요.
그는 성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특히 지주 막시모프는 유달리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합장한 채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순간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최후의 음모를 발동시켰다. 실제로 그는 수도원을 떠나려 했고 장로의 암자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연출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도원장의 식사 초대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거나 속죄의 심정에서 그런 건 아니었다. 어쩌면 그와는 정반대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의 덜컹거리는 마차가 여인숙 현관 앞에 도착하자 그는 마차에 올라타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생각이 났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누구보다도 비굴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며 또 모두가 저를 어릿광대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정말로 어릿광대 짓을 해 보이지? 너희들이야말로 모두 나보다 더 어리석고 더 비굴한 놈들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라며 장로를 향해 떠들어대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언행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언젠가 어째서 당신은 그를 그토록 증오하시오? 라는 질문을 받았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때 그는 어릿광대의 파렴치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이렇게 대답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사실 그는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나자 곧바로 그가 증오스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그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음미하며 말없이 그리고 심술궂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 눈은 번쩍거렸고 입술까지 경련을 일으켰다.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는 갑자기 이렇게 결심했다. 그 순간 그의 내밀한 감정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명예는 회복할 수 없어.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 없이 놈들에게 다시 한번 침을 뱉어줘야지. 놈들에게 수치심을 느낄 것 없어.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는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젠걸음으로 수도원으로 돌아가 곧장 수도원장실로 향했다. 그도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으나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도 없고 조그만 자극이라도 받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추태든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추태에 지나지 않을 뿐 범죄도 아니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행위도 아닐 것이다. 그는 언제나 최후의 상황에서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았으며 상황이 바뀌고 나면 그런 사실에 대해 스스로도 감탄에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수도원장의 식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도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문지방에 버티고 서서 동행자들을 용감무쌍하게 일일이 노려보면서 뻔뻔스럽고 심통사나운 웃음을 길게 늘어젖혔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모두 내가 간 줄 알았겠지만 난 여기 있소이다. 그는 방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잠시 그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말았으나 말할 나위도 없이 곧 스캔들과 더불어 혐오스럽고 추악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을 모두 다 떠올렸다. 더없이 온화한 기분에 잠겨있던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는 곧 폭발 직전의 기분으로 바뀌어 갔다. 가슴 속에 누그러들어 잠잠해 있던 것들이 일순간 되살아나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난 참을 수가 없어! 그는 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의 머리에는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입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으나 곧 모자를 집어 들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저분은 도대체 뭘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절대로 안 되고 또 어째서 안 된다는 겁니까? 원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한 자리 끼워 주시겠습니까? 수도 원장이 대답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원컨대.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불화를 거두시고 저희들이 차린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면서 사랑과 가족적 화합의 길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제정신이 아닌 듯 고함을 질렀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께서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신다면 저도 안 됩니다. 돌아가겠어요. 그럴 생각으로 온 것이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든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와 함께 행동할 생각입니다. 가시죠,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그러면 저도 떠나겠습니다. 만일 남으시겠다면 저도 남겠습니다. 가족적 화합이라고 하신 말씀이 특히 저분의 가슴을 찔러댄 겁니다, 원장님. 저분은 저를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폰존 씨? 폰존 씨가 저렇게 서 계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폰존 씨? 막시모프가 말했다. 아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깜짝 놀란 지주 막시모프가 중얼거렸다. 표도르 파블리비치가 말했다. 물론 당신한테 하는 말이요. 당신 말고 누가 있겠소? 수도 원장님께서 폰존은 아니잖소. 막시모프가 말했다. 어쨌든 난 폰존이 아니오. 나는 막시모프란 말이오. 표도르 파블리비치가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폰존이야. 원장님, 폰존이 어떤 작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형사사건이 있었죠. 그자는 어느 탕녀의 집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군요. 어쨌든 그자는 강도를 당해 피살되었죠. 점자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상자에 밀봉된 채 화물칸에 실려 빼제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탁송되었죠. 화물표까지 붙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자에 밀봉될 때 탕녀들은 노래도 부르고 구슬리도 연주했다더군요. 다시 말해서 피아노 춤곡을 연주했던 거지요. 폰존이란 바로 그런 작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되살아난 모양이죠. 안 그런가, 폰존? 수도 신부들 사이에서 이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깔가노프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갑시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아니, 잠깐만요.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아니, 잠깐만요.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가로막았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제 이야기도 마저 들어주셔야죠. 암자에서는 제가 마치 무례한 행동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모욕을 주셨는데 다름 아닌 꽁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저의 친척이신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씨께서는 말 속에 진실보다는 고상함이 더 많기를 바라시지만 저는 그와는 반대로 제 말이 고상함보다는 진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고상하면은 침이나 뱉으라지. 그렇지 않은가, 폰존? 원장 신부님, 제가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고 또 어릿광대 짓을 하고 있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입니다만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께서는 꽉 막힌 자존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얼마 전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들 알렉세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로서 그 애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으며 또 당연히 걱정해야겠지요. 저는 줄곧 들었고 그리고 모습을 드러냈으며 또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연의 마지막 장을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싶군요. 우리들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겐 뭔가 붕괴된다 싶으면 벌써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처한 상황은 영원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신부님들, 저는 여러분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감사를 드리며 넙죽 엎드려 절을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자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은 채 큰 소리로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요? 성인들께서는 고해 성사를 귀에 대고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럴 때만 고해 성사의 비밀이 지켜질 것이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건 스캔들입니다. 안 됩니다, 신부님들. 당신들과 함께 있다가는 흘리스트가 되고 말 겁니다. 우선적으로 종무원의 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 알렉세이는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둘 이야기가 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세상 풍문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런데 언젠가 악의에 찬 헛소문이 떠돌았고 이 수도원뿐 아니라 장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수도원에서도 대주교의 귀에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 소문이란 장로들이 지나치리만큼 존경을 받아서 수도원장의 지위에 타격을 줄 정도이며 더구나 장로들이
비밀스런 고해 성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었어. 이곳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악마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심경을 건드리면서 점점 추악한 구렁텅이로 몰고 갔으며 표도르 자신이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낡은 비난을 그의 귀에 속삭여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그때 장로의 암자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고해 성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비슷한 장면도 목격할 수 없었고 단지 생각나는 대로 해묵은 헛소문이나 멋대로 짜집기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불과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내뱉고 나자 그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떠벌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당장 입증해 보이고 싶었다. 앞으로 하게 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내뱉은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점점 더 어리석은 이야기를 덧붙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추락하듯이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소리쳤다. 저렇게 비열할 수가! 수도원장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에게 처음에는 많은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마침내 추악한 것에까지 이르게 되도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이는 그리스도의 치료하기니 나의 허영심을 고치시려 보내신 것일지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귀중한 손님이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위선의 낡은 사설까지, 낡은 사설에 낡은 몸짓이라니, 낡은 거짓말에 땅에 닿을 듯한 인사를 해대는 저 형식주의, 그런 인사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실러의 군도에서처럼 입술에는 키스, 심장에는 비수로군. 신부님들, 나는 위선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꽁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부님들, 당신들은 어째서 정진을 하고 계신가요? 어째서 그것으로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그런 보상이 뒤따른다면 나도 정진할 겁니다. 아닙니다. 신부님들, 이미 마련된 빵을 공양받으며 수도원에 머무르지 않고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회에서 덕을 쌓는 편이 한층 힘들 겁니다. 신부님들, 이만하면 저도 조리 있게 말할 줄 알죠? 그런데 저기에는 무슨 음식을 차린 거지? 그는 식탁으로 다가갔다. 팍토리의 오래 묵은 포도주에 옐리셰프 형제 상점의 벌꿀이 넘치는군. 이야, 신부님들 좀 봐. 꽁치와는 전혀 딴판이군. 신부님들께서 술병을 차려 놓으셨군.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가져왔을까? 그건 러시아 농민이, 노동자가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는 묵살하고 굳은 살 박힌 두 손으로 한 푼씩 갖다 바친 것이겠지. 신부님들,
여러분은 민중의 피를 빨고 계신 겁니다. 이오시프 신부가 말했다. 당신 입장에서도 그건 너무 도에 지나친 말씀입니다. 바이시 신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미우소프가 방에서 뛰쳐나갔고 깔가노프도 그 뒤를 따라 나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럼 신부님들, 나도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오지 않겠어요. 내가 1,000 루블씩이나 기부했으니 다시 목을 길게 빼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기부하지 않겠어요. 지나간 내 청춘과 온갖 굴욕에 대해 복수하는 거죠. 그는 어거지로 감정을 폭발시키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이 수도원은 내 인생에 많은 의미를 지녔었소. 이 수도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시오? 당신들이 내 옆편내 끌리꾸샤로 하여금 내게 반항하게 만들었던 거요. 당신들이 종교 회의에서 나를 저주하고 주위에 소문을 퍼뜨렸던 거란 말이오. 좋아요, 신부님들. 이제는 자유주의 시대, 기차와 기선이 다니는 시대입니다. 앞으론 1,000 루블은커녕 100 루블, 아니 단돈 100 꼬베이까도 아무것도 내게서 받아내지 못할 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해둘 말이 있다. 이 수도원이 그의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적은 결코 없었으며 그로 인해 쓰라린 눈물을 흘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억지 눈물에 몰입하다가 한순간이나마 스스로도 그 눈물을 진실인 양 착각할 뻔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울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원장은 그의 악의에 찬 거짓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며 다시 타이르듯이 말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네가 받는 모욕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내며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너를 욕되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쓸데없는 말씀. 실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소. 마음대로 떠드시오, 신부님들. 나는 갈 테니. 내 아들 알렉세이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이곳으로부터 영원히 데려가겠소. 나의 가장 존경하는 아들 이반 표도르비치, 나를 따르라고 명하겠다. 폰존, 자네는 뭐 때문에 이곳에 남으려는 건가? 당장 읍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은 재밌어. 고작해야 1베르스타나 될까. 기름기 없는 음식 대신 까샤를 바른 새끼돼지 요리를 내놓지. 식사를 한다면 꼬냑을 내놓겠네. 그리고는 리큐어도 내놓지. 딸기술도 있다네. 이봐, 폰존, 행운을 놓치지 말라고. 그는 요란한 몸짓으로 소리치며 나가 버렸다. 바로 그 순간 라키진이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료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아들이 눈에 띄자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알렉세이! 오늘부터 우리 집으로 아주 돌아오너라. 베개랑 이불이랑 다 가지고 말이다. 이곳에 냄새도 풍겨서는 안 되니까. 알렉세이는 못에라도 박힌 듯 제자리에 서서 입을 다문 채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마차에 올라탔고 그 뒤를 이어서 이반 표드로비치가 알료샤를 향해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마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보충해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대극이 다시 벌어졌다. 갑자기 지주 막시모프가 마차 발판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참이었다. 라키진과 알료샤는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다급해서 아직도 이반 표드로비치의 왼발이 얽혀있는 발판을 잽싸게 딛고는 마차에 매달렸다가 뛰어들려고 했다. 막시모프가 말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무슨 일이든 사양하지 않겠다는 듯이 밝은 표정에 주책스런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쳤다. 나도 데려가 주시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잖아. 정말 폰존이라니까. 죽은 폰존이 정말 다시 살아나왔다니까. 그런데 자네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어떤 폰존식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식사를 물리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지? 자네도 철면피를 뒤집어 쓴 것임에 틀림없군. 나도 그렇지만 형제 정말 놀랍군. 뛰라고. 더 빨리. 바냐, 도와줘라. 재미있을 거다. 발밑 아무데나 앉히면 되니까. 앉게나 폰존. 아니면 마부와 함께 마부대에 앉게 할까? 마부대로 오르게 폰존. 그러나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반 표드로비치는 갑자기 말없이 막시모프의 가슴을 있는 힘껏 떠밀어 버렸다. 그는 1사젠가량 밀려나갔다.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우연일 것이다. 이반 표드로비치가 말했다. 갑시다. 이반은 마부를 향해 심통맞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한테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냐?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고함을 빽 질렀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이반 표드로비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정말 네가 바라던 바 아니야?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2분가량 잠자코 있다가 아들을 흘끗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수도원 일을 꾸미고 사람들을 부추겨 동의를 얻어냈던 건 모두 넌데 이제 와서 왜 화를 내는 거냐? 이반 표드로비치가 말했다. 실없는 입방아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좀 쉬세요. 이반 표드로비치는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다시 2분가량 입을 다물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이럴 때 꼬냑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경구를 늘어놓듯 읊조렸다. 그러나 이반 표드로비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너도 한잔 해라. 이반 표드로비치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다시 2분가량 기다렸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료시가를 수도원에서 데려와야겠네요. 존경에 맞지 않는 칼을 펀머. 이반 펴도르비치는 경멸적인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린 다음 고개를 돌려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